방금 소개받은 임치용 변호사입니다. 과찬해 주셨는데요. 시간 관계상 그 감사 인사는 저 생략하고 오늘 이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하나금융경영연구소 또 한국금융연구센터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일단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하는 내용은 이 회생 절차의 현재의 모습,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하면 이제 회생 절차가 우리나라의 구조조정, 특히 선제적 구조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가 하는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여기 이 자리에 계신 이제 금융인 또 교수님들의 말씀을 제가 배워서 앞으로 저희 법률가들이 이 구조조정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전에 법원에 있을 때도 그렇고 지금 있는 우리 판사님들한테도 두 가지 얘기를 하는데요. 이 구조조정 문제는 법률가만의 문제가 아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그들만의 리그가 돼서 왕따 당한다. 그러면 결국은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좀 이따 그래프에 나오는 대로 거의 도산법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대로 뒤떨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조조정 업무를 법원이 수행함에 있어서는 특히 채권자 측의 그 견해를 많이 반영해서 하지 않으면 진짜 그들만의 리그다, 이런 얘기하고, 두 번째 이제 이 기초법에 대해서 너무 반대에만 목소리를 높일 필요는 없다. 결국 유저 입장인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선택지가 여러 개 있는 것이 좋고, 또 그 상황에 맞는 구조조정의 메뉴를 많이 가질 수 있는 게 국민들한테 좋은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각자 선의의 경쟁을 해서 법정 절차에서 좀 미진한 부분을 저희들이 그 워크아웃에서 좀 배우고, 또 워크아웃은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습니다만 이제 좀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적인 대안을 이제 제시해서 두 가지가 같이 잘 공존하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남의 나라의 도산법을 공부해 보면 파산법 하나만 가지고 구조조정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먼저 오늘은 이 내용을 위주로 제 강연은 아니고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의 그 파산 제도는 97년, 실질적으로는 97년 전후로 나눠서 97년 전은 도서관에 있는 전혀 사용되지 않는 파산 법전에 불과했던 것이고, 97년에는 이른바 이제 살아있는 법으로서 도산법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 4월 1일 날부터 이제 채무자 회생법이 시행되면서 우리가 일본하고 결별해서 독자적인 이제 도산법의 발전 단계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저 표를 보시면 이게 제일 위에가 100단위 밑에 있습니다. 숫자가. 그래서 보시면 거의 회사 정리가 오히려 많았고, 개인의 파산은 지금 20건, 37건입니다. 근데 지금 개인 파산은 8만 건에서 개인 회생까지 치면 한 16만 건 정도가 돼 있으니까, IMF 전에는 우리나라 인구 4천만에 20명이 파산했는데 지금 15만 명이 지금 파산 신청을 할 정도로 사건이 엄청 늘었습니다. 이 IMF 탁 터졌을 때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그 통계표는 요 98년 표를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98년에 화이 사건이 확 늘었다가 99년에 확 줄었습니다. 그럼 그 얘기는 화이 제도의 단점이 갑자기 없어졌다는 얘기인데,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화이와 회사 정리의 차이점은 종전 경영 사주에게 법정 도산 절차에 들어가더라도 자기가 경영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화이는 있었어요. 회사 정리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경영권을 끝까지 놓지 않기 위해서 화이에 집착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법을 바꿔가지고 미도파 사건에서 너처럼 이렇게 큰 기업은
그 화의 절차로서는 적합하지 않다. 왜냐하면 화의 절차는 담보권자의 권리 실행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금융기관은 대부분 담보권자이니까 이 담보권자까지 그 권리 행사를 막고 이 법정 절차에 복속시킬 수 있는 것은 회사 정리니까 회사 정리로 들어와라 라고 했던 것인데, 그 후에 그렇다고 이 회사 정리 사건이 그러면 화의를 흡수해 가지고 계속해서 이게 늘어야 되는데요. 이 노란 게 결국 늘질 않은 거거든요. 그러면 그 나머지 회사는 다 어디로 갔냐? 갑자기 나라가 경제가 좋아졌냐? 그건 아니고 오늘 전성인 교수님이 말씀하실 워크아웃으로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결국 법원의 도산 절차, 회사 정리 절차가 구조조정의 역할을 못하다 보니까 계속 숫자가 이건데요. 계속 이렇게 줄고 오히려 이제 개인 파산만 늘게 됐습니다. 이제 지금 2006년 4월 1일부터 과거 일본과 이제 우리하고 손이 빠이빠이 하고 달라진 것 중에 하나는, 일본은 이름이 회사갱생법인데 정확하게 법전을 쓴다면 주식회사갱생법이 맞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이 회생 절차라고 하는 것은 회사에 4가지 종류가 있는데, 한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도 다 회생 절차할 수 있고, 과거에는 주식회사만 했었는데 지금은 개인도 하고 심지어 교회도 회생 신청하고 주택조합도 회생 신청하고, 개인의 경우에는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신청해서 일본에서는 이제 상상할 수 없었던 문제들이 이제 한국 법원을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뭐 의료법인이 그 회생 신청 들어왔을 때 출자 전환이 안 되니까 법률상, 그럴 때에 그 채무를 면제받는 경우에 그 면제 이익을 세법상 이익으로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회생이 불가능한 거 아니냐, 이런 문제들이 이제 일본에서는 전혀 뭐 생각할 필요가 없었던 건데, 이제 우리들이 그런 문제들이 생기고 또 계속 이제 입법에서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밑에 붉은색이 이제 개인이고요, 위에 게 회생인데, 이제 이 취지는 회생 절차, 옛날에 법정 관리라고 하는 회사 정리 사건이 개인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나눠 가지고 지금 이제 600, 제일 끝에 보면 작년도가 회사가 873, 개인이 840, 합해서 1713건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뭐 30몇 건 하던 데서 지금 2015년, 18년 만에 거의 뭐 엄청난 숫자가 늘게 됐습니다. 이 통계표를 보면 알 수 있는 게 97년 이전에는 도산법이 역할을 못했구나. 두 번째, 망한 기업, 구조조정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경영권을 굉장히 중시하는구나. 또 세 번째, 이 통계표를 보면 역시 채무자회생법이 회사정리법보다는 더 구조조정의 역할을 한다. 또 이 담보권자를 권리를 제한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일본에서는 이제 화의법을 폐지하고 민사재생법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요. 대부분의 그 재건 사건은 민사재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생의 경우에는 담보권자의 권리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일본 사람 같은 경우에는 대개 그 국민성이 우리랑 좀 달라서 다수결로 이 권리 행사하지 말자 그러면 대개는 여태까지는 잘 따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담보권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권리 행사를 안 하는 경향이 있는데, 최근엔 일본도 이제 그렇지 않고 그 담보권자도 권리 행사를 하게 되다 보니까 다수결에 의한 이 구조조정, 워크아웃을 이제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 채무자에 대한 그 이편 회생 절차가 아주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이건 개인 파산도 마찬가지고요. 과거에 법원에서 비난받았던 것은 법원이 느리다, 판사들이 모른다, 무식하다, 그런 거였었는데 지금은 많이 이제 빨라졌습니다. 이게 빨라진 게 판사님들이 열심히 해서 하는 것
법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그 조사위원을 예전에는 선임한 다음에 조사위원이 검토한 결과를 보고 해줄지 말지를 결정했습니다. 근데 그걸 바꿔가지고 지금은 원칙적으로 해준다 하고 그 후에 조사위원이 조사해봐가지고 청산가치 존속가치를 비교해서 청산가치가 많다고 그러면 그때 폐지한다 하는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빨라졌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옛날 방식이어가지고 그 법원에다 신청을 하면 이게 언제 되는지 모르고 될지 안 될지를 모르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걸 조사위원 제도를 뒤에다 갖다 놓는 바람에 일단은 신청은 굉장히 용이해졌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그 결정이 보존 처분이 거의 당일 내지는 그 다음 날 나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큰 회사 같은 경우에 또 개시 결정도 한 달, 법에는 한 달 내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25일 정도 나오고 있고 인가도 7개월이고 일본은 11개월이어서 인가는 우리가 더 빠릅니다. 근데 종결은 이게 종결 날짜는 13개월이 14개월인가 하여튼 그렇고 일본이 우리보다 좀 빠릅니다. 종결은. 그래서 이제 종결도 좀 빨리 합시다 하는 게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많이 매번 지적되는 것 중에 하나이고 이 때문에 결국은 법원에 전문 법원을 서울에 세우자라고 하는 이유가 전국 법원별 편차가 많고 그 업무를 다루는 그 판사님들의 전문성이라 할까요? 그게 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데 법원은 현재 30명의 판사가 파산부에서 서울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그래서 서울, 강원도, 경기도에 그 회사의 영업소나 본사가 있는 회사의 회생 사건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를 흔히 말하는 DIP 제도다라고 했는데요. 원래는 1962년도의 그 채무자,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회사정리법은 일본 회사갱생법을 받아들인 거기 때문에 미국과 마찬가지로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했었는데요. 실제 저도 이 89년, 90년대에 회사정리 사건을 해봤는데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 가운데에서 중립적이고 성실하고 능력 있는데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을 망한 닥표관장의 관리인으로 찾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직무를 적합한 자로 바꿔서 사실상 96년 개정에 의해서 그 종전 사주가 나쁜 짓만 안 하면 사주와 관련된 사람도 일단 그 관리인이 될 수 있도록 조문은 만들어 놨는데요. 즉시 이제 97년에 IMF가 터지면서 회사 정리 절차가 들어오고 그 중에 한 회사가 법정관리 회사의 관리인이 수표를 발행해가지고 그 수표가 부도가 나서 법원에 와서 항의했습니다. 법정관리기업 부도가 웬 말이냐 그래가지고 그 관리인은 또 자살하시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게 제3자 관리인으로 하게 되면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는 이게 회사정리법이라고 하는 것이 기업 경영주에게 면죄부를 주는 악법이다 이런 비난을 받아서 그러면 다시 조문은 이게 직무를 행함에 적합하긴 자기 때문에 DIP를 할 수 있었지만 실무는 다시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 관리인을 선임하고 종전사주의 주식을 100% 소각했습니다. 한보 같은 이런.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대부분의 생각이 아직도 회생 절차 들어가면 제3자가 관리인이 되고 그 주식이 다 소각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많은 생각을 했었는데요. 2006년 채무자회생법에서는 뭐 하여튼 바꿔가지고 이걸 기존 경영자를 기존의 대표이사를 관리인으로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조기에 유인하고 경영 노하우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따 지정 토론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산부의 지금 현재 실무는 거의 10건이면 9건이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인 동양그룹사라든지 페노션 큰 회사들은 거의 대부분 제3자 관리인이 많이 되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기존 경영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이 이후에 이제 미국 뭐 여러 나라 볼 텐데요. 미국은 기본적으로 40년 동안 싸웠는데 1938년도 법이
일본으로 건너갔고 그 법이 한국에 왔는데 38년 챈들러 액트는 제3자 관리인 제도였습니다. 근데 그 제3자 관리인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하여튼 열심히 싸워가지고 40년 동안 싸워서 입법적인 결단을 내린 게 DIP 제도를 했습니다. 일본도 원래 지금도 제3자 관리인 제도가 원칙인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역시 사건이 안 옵니다. 그래서 일본 판사님 말씀이 저하고 얘기하다가 Japanese bankruptcy court became bankrupt. 사건이 안 오다 보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자기네도 일을 해야 된다 해서 이제 그 DIP형 회생 절차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국이 제가 보기에 조금 난 게 한국은 파산부에서 다 하고 있는데 일본은 이게 20부, 8부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 부서 내에서 8부에서는 회사갱생, 민사 제20부에서는 민사재생하는데 아까 말한 대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8부의 사건이 없게 된 겁니다. 20부는 사건이 있게 되고 그래서 이제 8부가 분발해가지고 DIP형을 받았는데요. 우리하고 다른 것 중에 하나는 주 채권자가 반대하면 DIP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영국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유럽의 도산 절차의 그 구심점 내지는 뭐 왕입니다. 유럽의 절차는 다 영국에서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유럽이 이제 청산에서 구제의 문화로 바꿨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지만 여전히 이제 청산적인 요소가 강한데요. 최근의 경향은 요거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관리 절차라는 게 미국의 챕터 11 절차를 본따서 만든 것인데 그 레귤러터리 비즈니스 하여튼 규제가 많은 데에서는 그 인솔번시 프랙티셔너라고 그래가지고 우리로 말하면 관리인의 관제인 이런 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그 회사 내용을 알 수가 없으니까 자기는 전반적인 것만 하고 실제 일은 DIP 형식으로 하고 있고요. 한 가지 강조해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은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도 그렇고 파산 이코르 국제 파산입니다. 그래서 국제 파산적인 업무가 굉장히 중요하고 미국과 영국이 전 세계의 국제 파산 사건을 양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독일은 나름대로는 그 굉장히 채권자의 우호적인 파산 제도를 갖고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독일의 비즈니스맨이라든지 일반 시민들이 다 영국으로 이사를 가거나 그 본점을 옮겨가지고 영국에서 회생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독일 아까 앞에 말씀드린 SA 사건 여기 에프코 파킹 홀딩스 GmbH 이게 독일의 유명한 주차장 회사 사건인데요. 이것도 다 영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독일 사람이 보기에는 독일의 도산 절차가 자기들에게 유리하지 않다, 유저 프렌들리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돈은 영국 변호사가 벌고 있습니다. 이제 기존 경영자 관리인에 대해서는 이제 이런 게 있고요. 아까 잠시 후에 옥기석 본부장님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 같아서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 경영권은 개시부터 인가할 때까지 한시적인 권리에 불과한 것이고 실제 대부분의 사건의 경우에는 인가 후에는 경영권을 다 뺏깁니다. 페노션도 그렇고 쌍용도 그렇고 다 출자 전환된 동양그룹도 마찬가지고요. 출자 전환된 그 금융기관 내지는 그 채권자들이 이제 군소주주로 남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많은 그 주인 역할을 하는 것이 KDB가 여태까지 그랬습니다. 이제 최근엔 이제 전에는 갱생에 가망이 있는 회사를 했었는데 KDI에서 97년에 한국에 아까 송 교수님이 발표하신 대로 이 퇴출이 잘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그때 갱생의 가치 이걸 경제적으로 바꾸자 해서 판사의 어떤 재량보다는 절차의 투명성을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많은 점에 있어서 투명성과 신속성을 보강하고 이끌어준 점에 있어서는 장점이 있는데요. 문제는 회계사님들도 인정하다시피 이 계속 기업 가치의 그 내용이 객관적이지 못하다라고 해서 최근에는 올 7월 1일부터는 그
청산가치, 존속가치 비교해가지고 그것만을 이유로 반드시 폐지하는 조항은 삭제했습니다. 그러니까 30억 미만의 기업의 경우에는. 그래서 그게 이제 간이회생제도인데요. 이따가 간단히 설명하고. 그래서 지금은 거의 이제 대기업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절차로 아마 될 것 같고요. 50억 미만인데 실제 그 법은 이렇게 돼 있는데 시행령으로는 30억으로 돼 있어서요. 30억 미만에 해당하는 그 회사의 경우에는 관리인도 선임하지 않고 조사위원을 돈을 많이 들여서 이 비용도 줄이고 또 가결 요건도 줄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미술세계라고 하는 기업이 이 간이회생 절차에 들어갔는데 다른 회사 아까 통계해 보면 한 개시부터 인가까지가 7개월이 걸렸는데 지금은 한 3개월이 채 안 되는 것으로 절차가 빨라졌습니다. 신규 자금 지원 제도 역시 그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이따 전성인 교수님이 발표하실 텐데요. 이제 이 신용 등급을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 뭐라 그럴까? 그 금융기관에서 일단 C, D 등급으로 매겨놓고 C는 워크아웃이고 D는 회생기업이다 이렇게 먼저 낙인을 찍는 데에서 저는 좀 문제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D 등급에 들어간 회사에 대해서 신규 자금 줬다가 잘못되면 이 배임죄 문제가 항상 걸리다 보니까 그래서 좀 잘 안 되는 거 아닌가.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법적으로도 기존에 이제 담보 여력이 있는 어떤 저당권이 있는 경우에 은행에서 돈을 꿔주고 아직 에쿼티 쿠션이 남아 있으면 그거만큼은 더 꿔주면 개시 후에 담보로 더 꿔주면 공익 담보권이라고 그래갖고 제일 프라이오리티가 높은 채권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 그 회사도 좋고 채무자 회사도 좋고 금융권도 좋은데 우리 판례는 그게 사용하지 못하는 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일본은 입법도 이번에 바꿨고 학설도 그걸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판례를 바꾸든지 우리가 법을 바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설령 회생 절차에서 프라이오리티를 높게 줬다 하더라도 나중에 그 회사가 망했을 때 파산 절차로 가면 여전히 그 한 번 인정받았던 프라이오리티를 계속 높게 인정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절차 규정이 미흡하고 아직 마련되어 있질 않습니다. 종결이 역시 제가 보기엔 제일 문제이고 아마 이제 곧 신문에 날 것으로는 동양 주식회사 동양을 어떻게 이제 종결할 것이냐. 동양 시멘트를 누가 사서 그 돈이 이제 들어와서 엄마 회사가 동양이니까 그 돈으로 이제 빚을 다 자기의 주식을 다 팔았으니까 돈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주 동양이 그런 경우에 이제 즉시 종결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교과서로는 돼 있는데 법원에서의 실무는 지금도 계속 망설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 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다 해서 그 과연 회생회사의 주인을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만들어주고 내보내야 되는지 아니면 일단 내보내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적대적 M&A를 해서 다시 뭐 또 경영권 분쟁이 생기고 하는 거는 법원이 관여를 안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그 법원에서 조문은 지금 원칙적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변제가 시작되면 종결이라 그랬는데 지금은 이건 변제가 다 끝났거든요. 그러면 진짜 종결을 해야 되는데 그 뭐 다른 플러스 무슨 알파 고려 요소를 지금 법원이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그렇고 그 다음에 또 이 M&A 회생 절차에 있어서의 M&A도 꼭 법원에서 이걸 꼭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꼭 그래야만 하는지 빚에 대한 이제 채권 채무 조정을 해서 우발부채를 없애주고 듀딜리전스 할 때도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면 바깥에 나가서도 시장에서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러므로서 자꾸 이 종결을 좀 줄이고 새로 들어오는 사건을 진력해야 되는 게 아닐까 하는 이제 논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결에 대한 이식 전환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고 미국은 흔히들 이제 계획안이 인가가 되면 우리하고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아직 케이스가 클로즈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에 대응하는 건 종결 결정인데요. 그 전인 회생계획안이 인가가 되면 이제 그 DIP가 없고 종전의 CEO가
그 권한을 다 회복받아 가지고 법원의 그 감독 없이 자기가 마음대로 종전에 하던 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법원이 약간 이렇게 뒤로 물러서고 회사 네가 알아서 하도록 돼 있으니까 미국이 상당히 절차가 좀 빨리 진행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법원에 뭐 판사님들한테 이런 강의할 때도 이 부분을 많이 좀 강조를 하고, 저도 그랬으면 좋겠다 싶은 게, 인가 후에 이 감독 업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법원이 CEO 뭐 무슨, 오늘도 여기 보니까 펜텍 수문부활 수문공신 이재권 부장판사님에서 뭐 파산부 판사를 법조계에서 뭐 무슨 매니저로 불린다 이렇게 기사를 썼는데, 그거보다는 이런 감독 업무는 판사의 업무가 아니고, 판사는 양쪽 얘기를 듣고 시비를 가리는 것이지, 판사가 이게 DIP 돈이 필요한지 아니면 이번에 신규 투자를 해야 될지 하는 거에 관여하지 말고, 이런 감독 업무에 대해서는 빨리 나오고 이건 시장에다 맡겨야 되는 것이 앞으로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초법에 대해서도 이따가 전성인 교수님이 말씀드리고, 이 부분은 사실 참 여러 번 얘기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몇 가지만,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면, 그 기초법이 이게 2001년에 처음에 만들어가지고 지금 2015년 했으니까 15년이 됐는데, 처음에 국회에서 이번 만들 때 뭐라고 돼 있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 채권기관에서 이 채무조정에 대한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한시법을 만들어서 이 노하우를 축적을 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15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노하우가 안 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국제 파산이거든요, 대부분의 문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한중일 3개국 회의할 때도 이 기초법을 가지고 일본, 중국 변호사님들한테 의견을 물어보니까 뭐 하여튼 좀 비판적인 의견이 있었는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제 금융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아야 되지만, 한국에 있는 이 도산제도도 남의 나라에서 뭐 그럴 수 있다라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아야 되는데, 이게 너무 한국식을 강조하다 보면 그 이자 비용이라든지 오히려 우리나라 기업들이 외국에서 돈 빌리고 하고 하는 데 있어서 좀 불리한 것으로 작용되지 않을까 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최근에 제가 들은 뉴스로는 법원과 법무부에서는 이제 상시화에는 반대하는 것으로 하고, 그 종전처럼 그냥 한시법으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을 냈고, 최근에 금융위에서도 제가 그 기사로는 그냥 한시법으로 법률안을 내겠다고 하셨는데요. 하여튼 이 부분은 계속해서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기초법 상시화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이제 여태까지는 시간 다 됐는데, 여태까지 판사님들은 공정 형평에 이제 치우쳤는데, 치우쳤다기보다는 그걸 강조했는데, 미국의 크라이슬러라든지 제너럴 모터스 사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보면, 이 도산 절차에 있어서 이 기업의 가치는 그 녹는 얼음이다, 멜팅 아이스다 그래가지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업의 가치가 급속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신속하게 적절한 사람을 잡아줘야 되니까 신속성을 좀 많이 법원도 이제 강조해야 될 때가 온 거 아니냐. 그리고 특히 M&A 기법을 좀 많이 다양화해서, 이번에도 펜텍의 경우에는 M&A를 하지 않고 이제 Purchase and Assumption 해서 P&A 방식으로 했다고 합니다. 이런 거. 그다음에 미국에서 많이 쓰는 스토킹 호스 방식,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그 시장의 친화적인 방식을 이용해서 조속하게 주인을 찾아주도록 하는 데에 법원도 노력을 경주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파산법원은 사실은 작년에 회의해서 거의 하는 것으로 했는데, 지금 뭐 법원에 다른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못하고 있는데, 파산법원이 생기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수준이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